이제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종합 토론을 진행하실 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의 최은영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이후 토론자의 소개와 토론의 진행은 최은영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신건강에서 시작해서 교육 격차까지 2시간 반 동안 공부도 많이 했지만 머리가 복잡해지는 훌륭한 발제들을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토론이 80분이 배정되어 있어서요. 제 의견이나 발언은 최소화하고 오늘 모신 그 전문가분들로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토론자분들께 각자 하나의 페이퍼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로 담당하시는 주제에 더하기 추가 주제를 또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이런 어려운 부탁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시더라도 서로가 이렇게 크로스하게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늘 토론은 1번 주제부터 시작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넘나드는 방식에 대해서 새롭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인 김영식 대표님이시고요. 제가 요청드린 거는 5번 주제에 대한 것을 주로 이제 토론을 해 주시고 추가로 1번 주제도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대표님 모시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제 전국에 한 4천여 명 정도의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이제 교사 단체이고요. 좀 교사의 존재가 학생들에게 좀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다, 복된 소식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귀한 이 콜로키움이라고 하는 좀 저에겐 좀 생소한 토론의 방식, 좀 초대를 받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또 이정현 박사님이라든가 또 정선재 교수님 연구들 좀 이렇게 관심 좀 쭉 듣고 또 이렇게 읽으면서 평소에 좀 듣기 어려웠던 이제 정신건강 분야에 제가 또 글도 좀 읽을 수 있게 돼서 되게 좀 반가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정현 박사님께서 이제 발제해 주신 대로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습이라던가 어떤 아동의 어떤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어떤 손실이 있었던 시기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좀 상황들이고요. 낮은 경제력일수록 이제 수면 시간이라던가 패스트푸드 이용이라던가 또 스마트 기기 이용, 이런 것들이 훨씬 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학습 관리 능력이라던가 어떤 학습 습관이라던가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렇게 학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높은 경제력일수록 이제 사교육이라던가 학습 과제 어떤 투입되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늘었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들을 봤을 때 그런 이제 학습의 격차들이 당연히 좀 예상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런 불리한 조건의 아동들이 겪었던 문제들, 영양의 문제라던가 또 다양한 학습 경험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 이제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제의 상당수가 학교 기능의 정지에서 오는 것이 좀 상당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2학기에 다시 이제 학교 문을 열고 학생들의 어떤 등교가 좀 확대되는 것은 이런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저는 크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 문제들이 단순히 그러면 경제적인 어떤 불리한 조건에 있는 아이들만의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높은 경제력의 아이들이 사교육 시간이 늘었다, 학원 수강 시간이 늘었다, 이게 아동의 삶과 행복을 올려준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 아동의 어떤 삶의 질이라던가 행복이 지금 굉장히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봐야 되는 것도 좀 있다라고 생각되고,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뭐 그 식사의 문제라든가 이걸 겪은 것은 단순히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주 양육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저희 집에 아이가 셋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학습할 때 점심을 챙겨줄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물론 중학생이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학생들이 자기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거나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영향이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미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학교 문을 다시 열고 했을 때 지금 교육 회복 프로젝트가 지금 교육 당국 쪽에서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교육 회복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돼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학습적인 측면도 당연히 우리가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아이들의 어떤 그 생활 리듬의 문제라던가 또 그 사회의 어떤 심리 정서적인 문제, 또 저희가 봤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의 어떤 그런 실물 중심의 어떤 학습 경험, 이게 굉장히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특히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건 굉장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실물 중심의 경험들을 회복시켜 줄 거냐, 체험학습은 또 어떻게 좀 더 넓혀 줄 거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돼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동의 삶과 행복을 핵심 가치로 놨을 때, 저는 그러니까 격차 문제도 더 중요하지만 오히려 전체 아동의 어떤 삶의 질이, 우리나라에서 전체 아동의 삶의 질이 지금 어떠하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저는 다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보육과 관련해서 또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아동의 삶과 행복이 어떤 정책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되고 있는가? 물론 어떤 레토릭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육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부모의 그 일과 육아의 어떤 양립을 오히려 더 중심에 놓고 뭐 보육 시간을 더 늘린다거나 사용시설 늘린다거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보육기관 안에서 그 행해지는 어떤 그 교사들의 업무 행태들을 보면 아동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동을 관리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가, 여기에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 아내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그 보육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육 시간이 근무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학급 일지 쓴다고 거의 한 서너 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쓸데없는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 학교 현장에서 보면 학급 일지 쓰는 일이 한 거의 없어진 게 10년 이상 넘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린이집 그 노동자들은 그런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교육기관 같은 경우도 이런 여전히 어떤 그런 관리 중심의 어떤 행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인데 학생 기준 수가 한 30명이 넘거든요. 그럼 유치원에 있을 때는 한 20명 정도 안쪽으로 관리가 되던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단순히 한 살 늘었는데 갑자기 30명이 되고,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그 학생 전체를 관리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학생 개별에 대한 어떤 지원은 굉장히 꿈꾸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등 돌봄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학교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의 삶의 질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가 돌봄으로 또 똑같은 교실에서 여전히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 교실이 그대로 돌봄 교실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교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겸용 교실로 쓰이는 곳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동의 삶의 질, 행복, 이게 중심이 아니라 그냥 돌봄 시간 늘어나는 것, 이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반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돌봄 정책 그리고 교육 정책이 아동의 삶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핵심 가치를 두고 좀 어느 부분에서 좀 전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 정책 속에서
어떤 그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저는 보편적인 접근과 그리고 집중 지원 정책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위한 어떤 시스템들이 함께 구축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학습 이제 사교육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실은 사교육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돌봄의 대체 수단.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기 이제 그 입시를 위한 조기 경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스트레스, 학습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에서 사실은 그 기반한다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갖다 전환하지 않고서 다른 어떤 세부적인 정책들을 조정해봐야 아동의 어떤 그 삶의 질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나아지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그 정책의 전환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격차 해소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이제 이정현 박사님도 이 학업 성취도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좀 그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학력 저하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면 그건 학력이 떨어진 거고 그럼 줄어들면 학력이 올라간 건가? 결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이 정책이 들어온 게 우리나라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인데요. 전수조사로 해가지고 이제 됐거든요. 근데 실제 아이들에게 이런 기초학력 미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기출문제 풀이를 문제풀이를 시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시험 못 보면 너네 남아서 공부해야 돼. 방학 때 나와야 돼. 일종의 공포, 협박 이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아이들이 이 시험을 찍지 않고 끝까지 풉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그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이 줄어드는 효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벗어났던 기초학력 미달이 벗어났던 학생들이 1년이 지나면 그대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결코 어떤 그 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근데 여전히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다시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된다. 일제고사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 학습 지원, 보편적인 학습 지원 시스템이 돼 있는가. 이게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대상 비율이 전체 학생 수의 한 1.3%가 됩니다. 근데 핀란드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대상 비율이 보통 한 7에서 8%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그 5% 정도의 학생들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사이에서 그냥 사라진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여전히 학교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학습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 학습장애 비율은 대략 한 5% 이하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40% 아이들이 특수교육 대상 중에 학습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그 특수교육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내는데 실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그 학생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럼 특수교육으로 분리할 거냐 이게 아닌 거죠. 그 학교 안에서 그 학생에게 맞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놓고 우리가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갖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중층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1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실 안에서의 어떤 지원들을 하고 2단계에서는 오히려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라던가 아니면 그 일반 교사들 중에 특수교육적인 어떤 전문성들을 쌓게 하고 그래서 그 교사들이 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그 학년마다 어떤 특별 지원 교사가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즉시 그 학생들을 지원을 해서 그 학습 목표를 갖다 달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어떤 학습에서 그 부족한 것들을 좀 메꿔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사 평가에서 보면 핀란드 같은 경우가 뭐 항상 1위, 2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핀란드마저도 학습 부진 비율을 따져보면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뭐냐면 이 기초학력 미달하는 학생들은 늘 교실 안에 10%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정신건강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학교 안에 지금 보면 ADHD라던가 또 경계선 그 진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던가 또 그 사실 학대의 어떤 그런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안에는 이들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보이는 어떤 일종의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그 도전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사의 입장에서 뭐냐면 그거는 말 그대로 교사에게 도전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권 침해의 당사자가 되는 학생들 상당수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그 학생이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어떤 선행 사건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학생에게 맞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학교에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없어요. 시스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배제가 되는 거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증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어떤 정책적인 고려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학습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회 정서적인 측면,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기술 2분 남았다고 알려주셨나요? 안 그랬는데 잘 지키신 거예요? 그냥 뭐 제가 굳이 요약하지 않아도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추가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토론자로 윤혜미 원장님 모실 건데 제가 그 3번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주십사 부탁드렸고요. 누구보다도 아동의 삶과 행복을 매일매일 처절히 고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원장님 모시고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동권리보장원장 윤혜미입니다. 토론을 부탁받고 약간 고민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데가 이제 지금 생긴 지가 올해 다음 7월 달이면은 2주년이 됩니다. 저는 맡은 지가 1년 반 됐습니다. 제가 초대 원장입니다. 제가 와서 4개 기관이 합해 있는 상태에서 4개 기관이 다시 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기관이 합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일들이 사업들이 다 여러분이 아시는 뭐 입양이라든지 가정위탁, 아동학대, 또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 자립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돌봄 쪽 사업들 그리고 드림스타트 그리고 또 아까 그 유정희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새로 만든 아동보호 체계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플러스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이어서 아동권리기획부라는 것을 두고 저희가 이제 보편적인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동의 참여권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많은 부분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8개 분야 즉 이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그동안 민간이 해오던 것을 이제 공공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포용 정책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8개 기관이 합하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또 저는 들어올 때 아동복지를 전공 쪽 해왔기 때문에 아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생각이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했더니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또 입양만 아시더라고요. 또 돌봄을 하시는 분들은 학대나 아동보호 체계에 관해서는 전혀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유된 가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굉장히 열심히들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아동보호 체계와 관련된 그 새로 만든 아동보호 체계가 안정화되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작년 말에 있었던 그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입양제도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초점을 시선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이제 공공성을 좀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든지
또 천안아동 사건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들이 다 학대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학대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는 숨가쁘게 흘러가는 저거 해도 되는 거야, 저거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고 하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밤새 가면서 이제 자료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고 결정은 물론 보건복지부가 합니다만 그렇게 서로 맞추고 저는 국감에 나가서 몹시 혼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면서 죽음에서 배울 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이 아동 학대와 관련한 부분에서 서비스가 세 군데로 지금 이렇게 나뉘어졌죠, 주체가. 그래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경찰이 깊이 개입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기능을 이제 좀 바꿔서 조사 업무를 하지 않고 심층 사례 관리를 23년도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기관도 있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공공의 그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업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업무를 해서 양쪽을 다 하느라고 저희 전화통이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일들이 처음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조금 더 인력이 보강되었고, 조금 더 제도가 보강되고, 또 조금 더 상담원들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입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오면서, 이렇게 되게 된 데 굉장히 씁쓸한 그런 어떤 지적을 떠올렸습니다. 영국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동복지 제도의 발전을 보면 첫째 문제가 창궐해야 한다. 사회 문제화돼서 사회가 매우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분노가 뒤끓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인지한 민간기관들이 그나마 전문가들을 좀 기르면서 역량을 좀 쌓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국가의 아동복지 제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제목이 매우 무겁지만 또 몇십 년간 여기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구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정보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영국 클린비 보고서는 의회와 정부가 직접 해서 2년간 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죽었는가, 10번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아동보호 시스템 자체를 전부 바꾸는 그런 밑거름이 됐던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서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울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라고 아실 텐데요. 남인순 의원님이 중심이 돼갖고 한 2개월간 조사를 했으나 이거는 이제 철저히 민간이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했던 거고 그래도 이 조사와 관련이 되어서 2014년에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나왔죠. 그리고 은비보고서가 또 있었습니다. 입양특례법, 그러니까 입양을 갔던 아동이 가정위탁과 입양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 또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입양특례법을 좀 개선하자는 논의를 가지고 왔으나 입양특례법은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지금 국회에서 늘 채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께서 이번에 18개월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 진상위원회법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거 아직 무산되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는지 두고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담당해서 좀 조사보고서를 내달라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 6명 정도의 인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다가 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대사건 분석팀이라고 해서 8월부터 이제 채용을 해서 시작을 할 건데요. 뭐 2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좀 많은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참고로 뉴욕시는 아동 사망 보고서라는 것을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해서 다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선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가운 것은 그래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일반 회계로 이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올해 그 아동 학대와 관련된 예산 전체가 한 416억 정도 되는데 복지부가 0.005%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나머지 다 기금이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이 복지부 본 예산이 되긴 됩니다만 이제 아동학대 대응과나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복지부의 다른 예산과 경쟁해서 따야 한다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로 왔다는 것이 쉬워졌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공공화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덧붙일 것은 별로 없지만 제가 읽으면서 몇 가지 이제 의문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왜 공공화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공공화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공공화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저희는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아동 학대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기는 했으나 사실 아동 학대를 포함한 아동 보호의 개념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아동 보호라는 말이 프로텍션으로 들어간다면 이 프로텍션은 사실 아동 학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호라고 얘기할 때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동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진입 게이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동보호 전담 요원입니다. 학대는 따로 있습니다. 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리고 가정 내에서 보호해야 되는데 가정이 위험할 경우에는 이건 드림스타트가 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통합사례관리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드림스타트가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다 프로텍션의 의미인지 아니면 케어의 의미인지 사실 케어는 지금 우리가 돌봄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의미들을 이제 저희가 참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공공화 해야 되는가? 제가 여기 와서 이 공공화 아동학대와 관련된 공공화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새로이 알게 되었는데요. 공공화의 주체가 누굴까요? 우리는 정부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서비스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읍면동 시군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공공화라고 했을 때 그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공공화를 결정해도 지자체가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확보한 공무원 TO를 딴 데 쓴다면 이 사업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배웠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자체에 일사불란하게 또는 협조를 얻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와 그 읍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특히 지자체 장의 마인드가 어떤가 이것이 이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나 없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지금 보면 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보호 전담 요원이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약한 권력 구조에 있는 사람들로 배치가 되고 있거나 신규 직원으로 배치가 되고 있거나 또는 뭐 임시직, 계약직으로 배치되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은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얘가 어디 가서 자랄 수 있는지, 위탁가정에 가야 할지, 입양을 가야 할지, 시설 보호를 받아야 할지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결정합니다. 또 아통사라고 부르는 드림스타트의 아동 통합 사례관리사들은 위기 가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서 위기를 탈출하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를 해야 하고요. 전담 공무원은 그동안 아보전에서 해왔던 그 복잡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전담 공무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매우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못하겠다.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보전에서 다 해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보전은 기관이어서 17명이 근무를 했고 전담 공무원은 2-3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차치하고라도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화 왜 해야 되는지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공공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쌓인 문제들이 너무 많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공공화를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공공화는 학대가 발생한 다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태가 발생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다 맞느냐? 저는 약간 좀 회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해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 아동학대 전체의 15%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나머지 85%는 복지법에 의해서 아동학대라고 논의가 되는 일들을 미리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생략되어 있거든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자고 본다면 차등적 대응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예방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발생한 다음에 대처하는 법적 처치와 의료적 처치와 그다음에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냐 이건데 앞으로의 과제는 어디다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아동이 어떻게 하면 집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느냐 여기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미옥 교수님처럼 아동이 어떻게 행복하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저희 수준이 거기까지 아니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여기는 인적 환경, 부모의 환경도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그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유정희 박사님이 논의하신 내용들을 뒤로 더 넘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특례법 얘기도 차등적 대응 이야기도 있고요. 방법으로는 가정 방문이 가장 적합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다른 데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유아기에 가정 방문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저위험 가정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럼 어떻게 발견하고 무슨 서비스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거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제 생각엔 그렇지 않고요.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지금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는데 선택과 집중해야 해서 저는 영유아기에 집중을 해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되는 사례들을 아동복지팀에서 지자체 아동복지팀에서 보고서 일부 사례들을 드림스타트에 가보라고 할 거거든요. 가보기도 하고 그럼 드림스타트에서 그 위기 과정을 지금은 이제 서비스 지원만 하고 있는데 학대와 관련된 부분에 그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포함하든지 아니면 아통사를 늘리든지 그리고 그 서비스 대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버려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현재 새로 만든 아동보호 진입체계 3가지를 어떻게 연계해서 예방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담당하는 복지부의 과도 다르고 또 각각의 일을 해오신 분들도 일이 늘어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예산도 들고 이런 문제라서 앞으로 상당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화를 하면 그런 전문화가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인력의 자질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가능하면 7급 정도 되신 분, 한 10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 적어도 5년 이상 하시고 3년 정도 하시면서 이 일이 너무 어려우므로 특별 직무수당을 드리든가 인사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서 이분들이 최소한 5년 정도는 좀 근무를 하셔서 정말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개방직 공무원으로 쓰던가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동복지 전담요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제가 시간 잡아먹어서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내건 그 공공화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실제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지고 오려면 또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소상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저희가 학대에 가면 마음이 무거워서 근데 하여튼 저희가
극복하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토론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이복실 센터장님 모시고 들을 텐데 제가 부탁은 4번 주제를 주요 담당 과제로 드렸고 그리고 추가로 5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이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센터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이제 특별법인 발달장애인법이 제정이 되고 그 법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특화된 기관으로 설립된 게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입니다. 전국에 이제 광역권으로 한 개씩 있기 때문에 17개고요. 실제로 이제 17개 기관이 23만 명의 발달장애인을 제대로 잘 지원하기에는 이제 사실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발제는 토론을 이제 발제 4주제를 중심으로 하겠고요. 추가로 이제 5주제를 듣다 보고 자료를 검토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발달장애 아동, 특히 이제 도전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 아동의 상황에서 이 교육과 학습의 문제는 어떨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이제 발달장애 아동 쪽으로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은 행복한가, 이 행복이란 단어를 보면서 사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발달장애 지원이 워낙 이제 그 볼모지였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이 급급하고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거기까지는 갈 여력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주제를 보면서 다시 이제 자기 반성이나 성찰의 느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도전 행동이 사실 이제 같이 김미옥 교수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저희가 발달장애 지원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과 한계는 도전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계에서는 발달장애 도전적 행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모아졌고, 동시에 그런데 이제 그 지원은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챌린지라는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소규모의 맞춤형 집중형 지원이거든요. 이 지원 체계 안에서도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근래 어머님들한테 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을 안 하느냐는 얘기도 이제 저희가 듣기도 합니다.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이제 도전행동 지원은 사실 교육과 특수교육과 재활치료 중심으로 이제 한정되고 전문 영역으로 간주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 다루신 주제 장애 아동은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발달장애 아동의 재반 교육 환경을 살펴본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리고 상징적인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제안하신 장애 아동의 권리를 넘어서 행복을 추구하자라는 관점에 사실 포괄적인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동시에 이제 그 제안에 저는 정말로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걸 토대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도전적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행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최선의 안은 저는 이제 조기 개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기 개입과 지원은 아까 그 발제 자료에 있었던 권리장정과 같은 게 이제 영국의 사례인데요. 실제로 영국도 도전행동 지원 정책에 아예 조기 개입을 못 박아둘 만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우수기관, 자폐성 발달 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는 제 대표적인 기관으로 마커스 자폐증 센터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센터의 핵심 화두가 3살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병실이라든가 입원 방식을 지향하고 낮에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여기에는 이제 심리 치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들을 통해서 아동이 좀 더 장기적으로 살아갈 삶을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지원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도전 행동이 이제 우리가 의미 없는 도전 행동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폐 특성상 전형적인 자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또 전형성을 부여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각각의 도전 행동의 시그널, 그러니까 사인을 우리가 빨리 알아채고 지원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사실 아까 발표하신 대로, 네, 발제자가 말씀하신 대로 제반 환경을 보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는 이 환경을 보지는 못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행동을 바꾸는 거, 행동 자체에만 집중하고 주로 이 도전 행동의 패턴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거에 급급했더라면, 실제로 이제 장애 아동을 행복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시야, 관점, 지원 방식에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발표하신 네, 제반 환경을 네, 집중적으로 같이 보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권리 중심에서 아동으로 이 우리의 관점들을 조금 접근 방식들을 확장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말로 지원은 평등을 넘어선 형평성, 이 형평성은 아마 이제 사회적 정의, 사회 정의, 공정성, 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치를 지향하는 것들이 저는 사실 이제 행복 관점에서 우리가 발달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은 여타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다른 분야보다 특히 도전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 아동의 지원은 굉장히 다각적으로 그리고 촘촘하고 세심하고 정교하게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 지원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아까 이제 말한 사람 중심의 행복을 지향하는 가치가 이런 방식이고, 이는 그러려면 사실 발대자가 제안하신 다학제적 지원이 전제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학제적 접근에서는 이제 어려움이 많은 거는 좀 사실이긴 합니다. 효과성이 입증되긴 하지만 그러려면 사실 부처 간에 칸막이를 부수지 않는 한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이 부분들을 고민할 것인가. 물론 이제 주요 관련자들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발제자께서 얘기하신 교육과 복지의 전달 시스템 연계가 중요하다. 여기에 저는 보건을 좀 더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보건 세팅까지가 들어와야지만 정말 지원의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 도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복지부가 지정한 게 올해 6월 최종 지정한 것까지 해서 10개의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있거든요. 전국에 10개의 주로 대학병원이 8개, 종합병원이 2개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의 주요 이용자들이 도전 행동을 하는 이용자분들인데 대부분 아동 청소년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뭐 100% 네, 청소년 중심으로 특화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지와 교육만으로 담아낼 수 없는 한계를 저는 이제 보건과 의료 서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려면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은 사실 공적 개념이 되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이 돼야지만, 이게 전제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발달장애 아동이 제가 사실 좀 싫어하는 용어긴 한데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 사회적 소수자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이제 가능한 우리가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발달장애 아동이 이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장애인 가족의 요구는 국가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정책 기조를 표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 고민들을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그 5번째 발제해 주신 이정현 박사님의 코로나19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학습권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전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 학습권은 저는 학습 격차를 넘어선 학습 단절, 학습의 교육권에서의 배제 정도의 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도전 행동의 특성이기도 하고 발달장애의 아동의 고유한 개별적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이나 PC 앞에 앉지 못하는 발달장애 아동도 있고, 아주 미세한 PC 이게 이제 가동되는 소리도 못 견뎌하는 발달장애 아동이 있고요. 무엇보다 아무리
굉장히 많은 장비를 갖추고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도 그걸 따라잡기 어려운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학습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이제 그나마 이제 특수 교육 세팅이라는 오프라인에서는 수행 가능한 어느 정도는 맞춤형 수업이 온라인에서는 이걸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특수교육 안에서 이 정도는 평균적이다, 이 정도는 평균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발달장애 아동에게 학교라는 곳이 단지 학습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이제 새로운 사회적 환경이고 동시에 새로운 삶의 지평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나만 가족만 알고 있던 세계에서 점점 세계가 넓혀지는데 이 세계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계가 닫히는 경험을 했고 어떤 형태로든 창구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에서 여타의 학습 격차 배제보다도 발달장애 아동들의 학습은 새로운 교육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정말 도전 행동하는 발달장애 아동의 감정은 어떨까?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도 그들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었고요. 발제자분들의 굉장히 이제 소중한 오늘 주제와 연구 덕분에 그나마 발달장애 아동을 우리가 좀 새롭게 고민해보게 되는, 깊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계기가 이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짧은 두 번째 발제처럼 첫 번째 발제를 많이 보완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달장애 아동이 뭐 챌린징 비헤이비어를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에게 준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점검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완정 교수님,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에 재직 중이신데요. 제가 1번 주제를 주 담당 주제로 드리고 2번 주제도 추가로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렸었습니다. 예, 그럼 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본론으로 그냥 직접 들어가죠. 정선재 교수님이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세계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부담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제 현황 말씀해 주시고 서브 그룹별로 어떤 것들을 유의해서 봐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이제 미국 CDC 발표를 보면 이제 아동의 삶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변한 것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매일의 루틴이 끊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생일 잔치, 명절을 보내기, 졸업 입학식 같은 라이프 이벤트를 겪지 못하는 것. 이제 데일리 루틴이라는 건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 이벤트 같은 것은 즐거운 기억, 그 다음에 이제 행복감의 확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재확인,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상당히 기본 토대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학업에서의 변화, 이거는 5주제에서 많이 다뤄주셨고요. 세 번째가 이제 건강 유지를 하는 행위들이 단절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바깥놀이를 못한다거나 신체 움직임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을 우려했고요. 네 번째로 이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의 두려움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에 따른 아이들의 불안, 이제 스트레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C 쪽에서 이것이 취약전 영유아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생활에서 조금씩 다른 맥락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학교 복귀를 요즘에 준비하면서 학교 복귀라는 것이 기존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대폭 바꿔버렸잖아요. 천천히 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그 복귀됐을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교육 당국 차원의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령대별 차별 외에 우리가 이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룹들이 사실은 있죠. 이제 격리된 아동의 경험에 대해서는 아까 정 교수님이 조금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곳이 사실은 시설 보호 아동이죠. 이제 그들은 마치 노인 요양병원처럼 강제로 격리돼 버리는 이제 그 경험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일상 복귀가 사실은 정책보다는 이제 개별 보호사의 노력으로 해결돼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받던 아동이 안전상의 이유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이제 그들의 정신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더 증폭되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고 노력했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선재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대구 청소년 대상으로 나온 결과 중에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았는데 그 원인이 기존에는 공부나 성적 때문에 우울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비일상적 경험이나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우울과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의 인과관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평소에 우울한 학생이 코로나의 영향을 더 받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의 경험이 그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다른 영향을 주나?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잘 읽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WHO가 국제 비교를 하는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매번 하잖아요. 아까 정 교수님도 얼핏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의 국제 비교 같은 것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대폭 학교 락다운을 시킨 나라라면 스웨덴은 락다운이 없었던 나라잖아요. 그랬을 때 학교의 락다운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제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인과 결과가 모호해서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선재 교수님도 얼핏 얘기하셨는데 메르스 때 나타났던 결과가 있잖아요. 1년 후에 아이들이 더 어려워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저는 이게 한국 전쟁 때 청소년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 회복된 다음에 중장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중장기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이제 정책적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 복귀 이후의 삶을 무엇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까 이제 첫 번째 토론하신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학업 성취도가 낮다는 것이 정말 뭘 말하는 거냐.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살아난 것도 정말 훌륭한데 학업 성취까지 요구할 거냐. 이게 이제 뉴질랜드의 마인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동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선재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두 번째 최윤경 선생님 발표는 사실은 ECC 정책에서 다뤄야 될 모든 중요한 얘기들을 업데이트해서 다뤄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 정리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거시적으로는 뭐 다 동의하시겠지만 서유럽처럼 돌봄 경제의 가시화가 점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돌봄 인력을 과거에 대폭 역사적으로 여성이 해왔던 것에서 이제 이것의 성별 차이가 없어지는 방식으로 상당히 보편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제 그랬을 때 그럼 이제 미시적 차원에서 아까 최윤경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ECC에서는 퀄러티다. 적극 동감합니다. 이제 이 퀄러티가
영유아는 하루를 퀄리티 있게 사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사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기여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긴급 보육률이 거의 80% 90%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일상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정말 여행도 안 가고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봐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퀄리티가 영유아기엔 정말 중요하다는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전폭적으로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아동의 행복으로 끝나서 저 참 좋았는데 영유아의 행복은 사실은 굉장히 쉽게 전이가 돼요. 돌보는 사람의 행복으로부터. 이게 돌보는 사람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으면 아이들도 사실은 비교적 행복합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정책적 요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돌봄 인력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또는 이제 부모가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느끼는 초기 양육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행복하게 느끼게 해줄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담되셨을 텐데 두 페이퍼에 대해서 다 굉장히 재밌는 코멘트를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코멘트를 주신 것 같고요. 저도 ECC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얘기해도 풀리지 않던 그 종사자의 행복과 그 직무 만족도를 통한 아동의 행복이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 또 좀 관심을 갖고 지치지 말고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자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최영 교수님이신데 방금 말씀하셨던 2번 주제랑 함께 연구도 해오셨던 3번 주제 두 페이퍼에 대해서 의견 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예, 그럼 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대에 있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주제 발표 토론 내용은 아동의 삶과 관련된 최윤경 박사님 관련한 내용이랑 그다음에 아동 보호 체계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몇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최윤경 박사님 발표 내용들은 대부분 다 동의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건 전반적인 이제 소감인데요. 이제 특히 돌봄 정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돌봄 영역하고 다르게 아동 돌봄 영역은 부모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노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해왔던 경우에 당사자주의,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돌봄을 받는 당사자, 물론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가 많이 되긴 했지만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마찬가지로 장애인분들이. 근데 아동 쪽은 돌봄을 얘기할 때 아동은 좀 빠져 있고 부모가 어떻게 하면은 노동생에 잘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쪽의 논의들이 주로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되게 특이하게 서로 맞지 않는 예를 시간 관련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서로 맞지 않는 형태로 구조화된 측면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동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 한 명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아동의 가족 내에서 보면은 아이를 돌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국가나 사회가 어느 정도 부모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시간량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예산이라는 게 이제 투입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아이 한 명을 놓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휴가제도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노동시간에 참여하면 각각 얼만큼 쓸 수 있을 건지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제도는 잘 만들어놨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도가 제대로 잘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고, 보육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육 서비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돌봄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 입장에서, 아동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부모가 도저히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예를 들면 노동시간에 다 참여한다든지, 낮 시간 동안, 혹은 뭐 장애가 있다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가 쉽지 않을 경우에 부모를 대체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부모의 돌봄과 유사한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되게 높아야 되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돌봄 인력의 질도 마찬가지로 되게 높아야 되겠죠. 그 부모와 같이 특히 영아기 때는 뭐 아이들에게 애착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문성이나 혹은 뭐 인력 그 배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고민이 좀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보육 서비스는 뭐 무상보육 형태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아동 권리 측면에서 물론 이제 돌봄을 받을 권리는 있긴 한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부모로서 그게 힘들다면은 또 대체제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텐데 부모가 있는 경우 혹은 부모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굳이 대체제를 이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구조화되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보육 서비스는 모든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어져 있죠. 실제 외국은 이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중점이고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 입장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혹은 7시부터 7시까지 12시간을 어릴 때부터 영아기 때부터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그게 아이들 가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 지금 요즘 ECC 같은 경우에는 초기 보육 서비스의 교육적 요소를 되게 좀 가미해서 우리가 학령기에 있는 아동들 위에도 조금 더 연령을 좀 낮춰서 조기에 빨리 교육적 요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아동 발달이나 성장에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좀 더 아동권 측면에서 교육권 측면에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보육 서비스가 아동 교육권 측면에서 모든 아동들이 제공되는 게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12시간 교육을 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애들한테 적절한지 우리 초등교육도 사실은 12시나 3시 늦어도 3시 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초등보다 더 어린 아동들을 전체 아동들 대상으로 12시간 교육 혹은 보육을 한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발달에 적절하고 행복한지. 물론 아시다시피 이제 보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서비스 자체가 취약계층이나 혹은 가정 환경이 아이들 성장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적절한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나냐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랑 혹은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보내야 되는 시설의 퀄리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고민들이 동시에 좀 진행돼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영아기 때는 그리고 이후에도 부모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고 실제 외국의 ECC 같은 경우에도 보육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가 확대된 영아 영유아기까지 확대된 나라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보육 서비스가 4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은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를 들면 3시나 4시에 혹은 이후에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 주는 것도 아동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이랑 그다음에 시설 관련한 서비스랑 그다음에 기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 지원들을 어떻게 구조화할지 아이를 놓고 아동을 놓고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체 시스템을 다시 한번 훑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질은 결국은 이제 그 인프라를 잘 갖추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계속 말씀 주신 게 결국은 이제 일자리 질하고 관련이 돼 있고 이거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임금이라든지 직무나 근로조건 이런 거랑 다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계속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즉 부모를 대체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서비스가
뭐 유사하든 어쨌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힘을 좀 기울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관련한 얘기로 넘어가면 몇 가지 지점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고 단계에서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 놨죠. 경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따로 신고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신고를 받고 콜을 받고 아동 학대의 경우나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전문성이 높은 형태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정 내 폭력이나 혹은 어르신들에 대한 학대나 이런 거랑 다르게 아동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혹은 또 가해자가 주로 부모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를 대신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즉 국가라는 게 꼭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국가의 역할 그리고 아동의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조사의 임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을 때부터 이제 그러한 관점들이 좀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경찰로 112로 통합한 거는 어떤 업무 효율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지난번 이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면은 112로 들어가면 일선 경찰관 분들이 지구대에 있는 분들이 나가시는데 그분들이 물론 이제 폭력 사건이나 이런 피해에 관한 것들에 대한 전문성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아동과 관련한 전문성은 사실은 그걸 또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가 또 시스템을 만들어 놓긴 했잖아요. 조사 인력을 지금 공고화시켜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쨌든 신고 단계에서 벌써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조사를 지구대에서 나갔을 때 아동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냥 지금 아동 그 학대 시스템으로 넘기는 게 그나마도 가능한 형태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학대 전담 공무원 부분은 지금 이제 시군구 단위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재료 주신 거 보면은 시군구당 2.89명 다 배치가 된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제대로 기능할 수 있지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2-3명 가지고 학대 조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고 이제 미국 시스템을 저희가 많이 따라가는데 예를 들면 미국 산타클라라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187만 정도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역시랑 큰 시, 수원시 중간쯤 되는데 거기에 아동학대 관련한 인력이 어느 정도,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냐면 596명이에요. 그 카운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원시 정도에 500명 정도의 아동학대 관련한 인력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신고센터에 한 29명, 그 다음에 조사센터에 88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거면 예를 들면 수원시 정도의 규모에서 실제로는 조사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 찢어가지고 조사를 갖다가 시군구 단위로 물론 가는 건 좋긴 한데 맡겨서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에서 이게 가능하면은 모르겠는데 가능하지 않다면 광역 단위로 역할을 좀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 조사는 사실은 굳이 시군구 단위에서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시군구에서 해야 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례 관리 부분이에요. 사례 관리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아까 공공성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하면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게 결국 뭐냐면 아까 아이들을 학대 피해 아동들은 누가 보호를 해야 되면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거고 국가의 보호라는 거는 아이들이 학대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아이들의 욕구를 사정을 하고 또 가정의 욕구를 사정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관리의 책임이 부모 같은 관리의 책임이 누가 있냐면은 시군구에 있는 거고 그게 사례관리 기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 기능을 사실은 상당히 강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담 공무원을 학대 전담 공무원을 조사 업무에 뽑는 것만 공무원을 맞추고 있지 이 사례 관리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 즉 좀 정리를 하면은 학대 조사 부분을 굳이 시군구 단위로 내려와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가 안 된다면 사실은 너무 실제 적용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슈퍼비전 체계도 안 만들어지고 이래서 광역 단위로 좀 권역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카운티나 이런 것들도 광역 단위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아보존도 다 광역 단위의 권역센터 개념이었어요.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랑, 그다음에 사례관리 부분은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거는 광역보다는 기초 단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라서 여기에 전담 인력들을, 그리고 전문성이 높은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에 대한 보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사례관리 체계들인데, 지자체 단위에. 그래서 보위원군 같은 경우에는 아동 보호 관련한 사례 관리, 그다음에 그게 조금 이제 지역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드림 스타트나 이런 사례 관리, 그보다도 좀 더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안정화되면은 동사무소나 여기 있는 일반 공공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례 관리, 이런 형태로 구조화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 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그 12분씩 쓰시면 어느 정도 되겠지 했던 것보다 더 이제 밀도 있는 토론을 해주셔서 시간은 조금 생각보단 지체됐지만 여전히 토론을 6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이제 3번 주제 토론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까 윤혜미 교수님 윤혜미 원장님 미처 말씀 못 하셨던 부분 조금 보충하시고, 그 부분에 발제를 맡으셨던 또 박사님이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지금 최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으냐. 사실 지금 현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교육 시간이라든지 실습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늘려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자면, 그래서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또 좀 생각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유정희 박사님도 범죄 아니면 면죄가 돼버리고, 면죄가 되면 서비스를 주기가, 안 받겠다고 하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할 아주 긴급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위기 가정을 선별하기 위한 것인데, 지표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위기 가정이 선별이 되고요. 그러면 이 가정들이 시군구를 통해서 아동보호팀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를 훨씬 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선별을 해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들어갔을 때 아동학대 사례로 이렇게 신고가 되는 예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건이 나면 다 그런 사례들에서 사건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걸러지는 스크리닝 시스템 자체에서 뭔가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체계 사이에서 또 세 종사자 집단 사이에서의 정책과 이런 연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해서, 앞으로 이제 더 우리가 이 체계를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중위험 집단을 빨리 발견을 해서 중위험 집단에게 말하자면 신고를 통한 어떤 그런 범죄가 아닌 이런 쪽의 서비스가 아니라 중위험 집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고 또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겁주는 형태의 이제 양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너무 치중해 있는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75%에서 80%에 해당하는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요. 이 부분은 아동학대 시스템에서만 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아동복지 체계는 물론이고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 여러 발제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이 논의에서도 누락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것이 그 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여러 가지 격차 문제, 학습 능력의 저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정의 경제적 능력이나 보호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를 한번 좀 꼭 앞으로는 생각해 봐 주시고 그 아이들은 또 약간 또 특수한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악하나마 가정보다 나을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종사자 간담회를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해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상당히 답답한 그거였고요. 보건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역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백시네이션 굉장히 중요한데 필수 노동자에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매우 애를 쓰고 있으나 이번에 이제 좀 전개가 잘 된 것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의 종사자들은 맡게 되었는데 또 특이하게 그 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생활복지사들은 전부 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양육시설에서는 이 방역과 관련한 문제가 그 발생이 되면 완전히 코호트 격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좁은 시설 또는 좁은 공동생활 가정에 갇혀서 의식주는 물론이고 행동 발달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제한을 받고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를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소외되어 있는 그 아동 집단, 그 소외 집단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소외되어 있는 집단, 관심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는 집단, 결국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나마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좀 항상 좀 먼저 생각이 되는 위험 집단으로 먼저 다루어져야 하고 더 많은 집중적인 서비스 대상에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유 박사님 영상 송출 관계 때문에 여기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자리에 앉으시겠어요? 들리시나요? 네. 윤혜미 원장님, 그다음에 최영 교수님 좋은 의견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되는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아동 학대, 아동 보호의 개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까지도 사실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이렇게 혼란 속에서 실제로 지자체 중심, 지역 중심에 있어서의 아동보호 체계라는 부분들 제 공공화, 강화, 전문화, 통합성 강화 등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도 각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접점인 커뮤니티인 읍면동과 시군구와 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명확하게 역할 정립이라는 부분들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방적 기능을 강화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분기마다 많은 아동들을 위기 여러 가지 43종의 위기 징후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읍면동에 찾아가 보는 기능.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정도의 그리고 어떤 그 가정이 지원과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 예방적 기능이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필요가 있고 욕구가 있는 가정과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체계, 시군구에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드림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학대 위기가 크다라고 하면 아보팀으로, 아동보호팀으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희망으로 연계됩니다. 그런데 각각 연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매뉴얼도 프로토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스타트는 코로나 이후에 특히 포화 상태에 지금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못 받아요 라고 하면 끝나버립니다.
즉 수많은 돈을 들이고 개발한 데이터, 그리고 그 안에서 위기아동을 발굴하면 뭐 합니까? 현실에서 그 위기아동을 찾아가 보는 읍면동의 체계 자체가 정확하게 누가 가야 할지도 읍면동마다 틀리고요. 그리고 발견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아이들을 보내면 뭐합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계체계, 그다음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뭔가 연속성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안 주신 것처럼 사실은 드림스타트가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아동 방문, 그래서 사실은 중저위기 영유아 아동을 아동에 대한 예방적인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발제자분 중에 토론을 다 듣고 났더니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1분만 드릴까요? 누구 혹시 없으세요? 예, 없으시면 그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